지금부터 오늘의 본격적인 시간입니다. 2016년 4월 총선의 전망과 어떤 것들이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짚어보고요. 다섯 번째 마당에서는 2017년 12월에 있을 대선 얘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1부에서 2015년 정치 주요 사건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게 다 2016년 총선과 17년 대선을 향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죠. 오늘 모신 박성민 대표는 2017 오디세이아에서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중대선거구제를 바람직한 미래 모델로 제시를 했었는데요. 이번 총선은 아무래도 현행 소선거구제로 치러질 수밖에 없겠죠. 이번 4월 총선에 어떤 정치적인 변수들이 있을 것인지 중심으로 좀 4월 총선을 전망을 좀 해주실래요? 선거구제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참 그 의미 있는 얘기죠. 지금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아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대한민국 정치라는 게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어요. 88년도로 돌아가 보면 선거 2달 앞두고 선거구를 지금 소선구제로 바꿨거든요. 극적으로요. 그러니까 내년도 2월 달쯤에 임시국회 열어갖고 또 선거구제를 중선구제로 바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거 왜 얘기했냐면 87년도에 우리가 직선제를 다시 부활시키지 않았습니까? 이 선거라는 건 스포츠와 전쟁 중간쯤 어딘가 있을 거예요. 세 가지가 다 승패를 가르는 건데, 전쟁으로 좀 가까이 가면은 적이라고 부르는 거죠, 상대를. 적과 동지로 구분하게 되고, 스포츠로 가까이 가면은 아무리 치열한 경쟁자라 그래도 그거는 여야로 부르는 거죠. 근데 그 고대 그리스부터 18세기까지는, 프랑스 혁명 때까지는 대개 그게 전쟁이 됐든 혁명이 됐든 재판이 됐든 선거가 됐든 뭐가 됐든 통치자와 피치자를 결정하는 거였습니다. 다스리는 사람과 다스림을 받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긴 사람이 다 갖는 거예요. 그리고 진 사람은 다 죽이는 거죠. 가두고 죽이고. 그런데 이제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19세기에 와서 다 죽이지 말고 이긴 사람은 여당하고 진 사람은 야당하자. 이게 민주주의의 위대한 진전이거든요. 근데 아담 시에브르스키라고 하는 민주주의 연구가가, 민주주의란 뭐냐? 집권당이 평화적으로 야당될 가능성을 열어두는 체제. 평화적으로. 선거에서 여야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거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국은 이것을 쿠데타와 혁명을 동시 폐기 처분한 게 1987년도입니다. 야, 우리도 이제 쿠데타 안 할 테니까 니들도 혁명한다고 하지 말고 우리도 선거에서 이기면 여당하고 지면 야당하자. 어떻게 보면 보수 세력이 굉장히 크게 양보한 거라고 할 수도 있고, 한편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제야운동권이 민주화운동에서 크게 그 성과를 얻은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 대통령 선거는 이제 50대 50의 선거가 됐어요. 지난번에도 75.8%의 투표율에서 문재인 후보가 3.53%를 졌는데, 대통령 선거는 이제 5대5 승부가 됐어요. 다음에 누가 이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한테 지금 물어본다면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야당이 그렇게 불리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 얘기는 뭐냐? 대통령에 의해서 인사권이 좌우되는 고위공무원들은 이제 야당 눈치도 본다는 뜻입니다. 왜? 누가 대통령 될지 모르니까. 그 얘기는 뒤집어서 말하면 대통령에 의해서 인사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영역, 기업이라든가 법조라든가 그 외의 모든 문제는 신경을 안 쓴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회는, 대통령 선거는 5대5 승부가 됐는데 대한민국 국회는 보수파 대 진보파가 대체적으로 170대 130 정도로 굉장히 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2012년에는 소위 야당이 140석을 했거든요. 민주당이 127석을 했고 통합민주당이 13석을 했습니다. 그럼 상당히 근접한 거예요. 160대 140. 탄핵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이게 뒤집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뭐라 그러냐? 여당에서 공공연하게 야당이 지리멸렬하니까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180석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이게 지금 당대표인 김무성 당대표와 원내대표 원준호 원내대표가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거고 야당에서는 이러다가 개헌선인 200석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더라도 170대 130만 되더라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요.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어도 보수파 대통령이어도 구조개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야당이 집권하면 할 수 있는 게 있을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나 김대중 대통령 때하고 다르게 지금 또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거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따라서 시장에서는 뭐 무슨 노동개혁을 한다, 무슨 개혁을 한다, 뭘 한다 그러지만 대한민국은 본질적인 변화, 개혁이 거의 불가능한 사회가 됐어요. 왜? 국회가 어떤 결정을 할지 어떤 법을 어떻게 바꿀지가 너무 투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회가 불투명할수록 이 바깥의 시장이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을 하는데 지금 조심하지 않죠. 전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다당제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 민주주의 1.0이라고 하는 게 직선제를 통해서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아서 대통령 승부를 5대5로 만들었다면 그 다음에는 다당제를 통해서 국회의 의석수를 순식간에 연합에 의해서 150명이 손을 잡거나 어떨 땐 180명이 손을 잡거나 어떨 땐 개헌하기 위해서 200명이 손을 잡거나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좋다.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가장 좋은 선거제도가 저는 중선거제라고 생각합니다. 한 선거구에 2명 뽑는 거는 반대하지만 한 선거구에 4명을 뽑는 거죠. 서울 같으면 2개 구를 합쳐갖고 4명씩 뽑는 거고 수원 같으면 뭐 4명 5명 뽑는 거고 고양시도 4명을 뽑는 거죠. 그렇게 하면 진보정당도 4명 중에 1명은 무조건 되죠. 고양시를 예를 들면 심상정 대표가 후보 단일을 하지 않더라도 4등 안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중선구제가 완벽한 제도는 아니고 또 비판받을 점이 있지만 대한민국의 맥락에서는 저는 비례대표제를 확대하는 것보다 훨씬 현실적인 얘기고 그렇게 되면 집권당인 새누리당이 복수홍천을 하기보다는 분열될 겁니다. 중선구제가 돼 있다면 유승민 대표가 왜 저당에 있겠어요? 정의화 의장이 저당에 왜 있겠어요? 마음대로 나와갖고 개혁적 정당을 하겠죠. 어떻게 나눴으면 좋겠느냐?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원칙을 지키면서 시장에 대해서는 한없이 간대한 세력들이 있죠. 그게 우리나라를 쭉 끌어왔던 소위 뭐 안보 보수와 시장 보수의 결합이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주류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끼리 자유당 같은 거 하면 돼요. 자유당. 그 다음에는 북한에 대해서는 강력한 원칙을 지키지만 시장에는 좀 개입을 좀 해야겠다. 공화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경제민주화, 유승민이라든가 남경필이라 이런 분들 공화당 만들면 되죠. 반면에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연하게 좀 대화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러나 시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뭐 어느 정도 신뢰를 이게 김대중 노선입니다. 이게 원래는 북한에 대해서는 유화적으로 대화를 하자 그러면서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신뢰를 갖고 있던 노선. 그 민주당이 있죠. 그다음에 진보당은 북한에 대해서 좀 유화적이고 시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개입을 하는 뭐 그렇게 분화될 수준이 있다고 봅니다. 민주주의 1.0이 직선제에 의해서 정권 교체가 가능한 시대를 열었다면 민주주의 2.0은 다당제에 의해서 그 갈등 관리를 하는 단계가 되고 그건 지금 우리의 숙제라고 봅니다. 그 다음 단계는 개헌을 통해서 내각제를 통해서 언젠가는 선출 권력들이 비선출 권력을 통제하는 사회로 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들어오기를 우리가 87년 개헌을 통해서 들어와서 88년 소송구제 개헌과 선거구제를 통해서 들어왔다면 나갈 때는 들어온 길로 거꾸로 나가는 게 좋겠다. 따라서 선거구제를 먼저 바꾸고 그 결과로서 개헌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조금 부연 설명을 하자면 1980년대에 대한민국 패권은 누가 지고 있었느냐 하면 군인이 지고 있어요. 대통령도 군인이고 다 군인한테 꼼짝 못하던 시절에 패권의 위에 군인이 있었고 두 번째가 관료고 세 번째가 재벌이고 네 번째가 심부름하는 정치가 있었다면 그때는 반독재 투쟁이 왜 쉬웠느냐? 가장 나쁜 사람과 가장 자주 보는 사람과 가장 힘이 센 사람이 같은 사람이니까 쉬웠어요. 용기만 있으면 된 거예요. 박정희랑 싸우거나 전두환이랑 싸우는 데는 그래서 거기로부터 벗어나면 사람들이 어영 교수가 되고 사쿠라 야당이 되는 겁니다. 너무 선명했어요. 반독재 투쟁을 해야 될 이유가 분명했기 때문에. 90년대가 되면 군인들이 물러가고 이 자리를 삼김의 정치인들이 패권을 차지했어요. 삼김이 맨꼭대기가 그러니까 정치가 맨꼭대기로 갔고 두 번째는 관료, 세 번째는 재벌, 네 번째는 언론이 차지했다고 봅니다.
언론이 뭐 대통령을 만들 수 있다고 믿기도 했고 기업을 망하게도 할 수 있다고 믿던 시절이 언론의 전성기였다고 봅니다. 내부자들이라는 거 보니까 언론이 굉장히 힘이 센 걸로 나오더라고요. 언론 난 논설주간이 그렇게 힘이 센지 저는 전혀 아니죠. 저는 관료가 패권을 차지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대기업, 재벌. 세 번째는 법조라고 봅니다. 헌법재판소, 대법원, 검찰, 로펌.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통제하는 그런 시대가 전 됐다고 지금 봅니다. 슬라보의 지제한테 물어봤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본주의가 민주주의와 이혼하려고 하는 거다. 지금의 위기에 대해서. 마이클 샌델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도 돈으로 사는 시대가 되었다. 그게 바로 지금 이 시대죠.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정치인은 유권자한테 좀 약하게 돼 있습니다. 투표를 하는 게 유권자니까. 근데 이 유권자는 사법체계나 관료들한테 약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대통령 욕하는 사람들도 법원에서 재판받으러 나오라 그러면 반성문 써내는 거거든요. 누구나. 근데 그 관료와 사법부는 누가 통제하는 거냐? 정치가 통제하게 돼 있는 겁니다. 정당이. 이 먹이사슬이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정치인에 대한 유권자의 갑질은 SNS 시대가 돼서 더 커졌는데 이 유권자에 대한 관료의 지배체제는 더 강고해졌어요. 반면에 이 관료와 사법체제에 대한 정치와 정당의 통제는 점점 약해지고 있는 거죠. 완전히 힘의 균형을 잃고 있다. 오늘날 의회에서 보수파와 진보파가 170대 130의 구도를 깰 수 없다면 전 이게 더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다음 총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혹시 4월 총선 전망을 하기 싫어서 정치학 세미나장으로 만든 건 아니시죠? 자,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2015년 분열해서는 안 될, 이해가 잘 안 되는 야당이 분열을 했습니다. 총선은 넉 달이 남지 않았죠? 어떻게 될까요? 아니 근데 그게 산수 아니에요? 그게 같이 있어도 지는데 그거 헤어지면 더 지는 거 아닙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이 연합인 이유는 그 새정치민주연합이 새정치도 없고 민주도 없고 연합도 없다 그랬는데 연합인 이유는 정체성이 다른 사람들끼리 만났기 때문에 연합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주류가 지난번에 혁신이가 혁신을 하면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뭐냐면 정체성을 확립해야 된다. 정체성을 확립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어요. 진보 정체성이다. 어느 정당의 정체성이라는 건 누가 외부에서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당은 정체성이 다른 사람들이 만났기 때문에 연합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이번에 안철수가 바깥으로 나가고 얻은 성과 중에 가장 큰 성과는 뭐냐? 두 사람이 다 지지 기반이 날라갔고 시너지가 있었구나라는 건 확인한 거예요. 헤어지기 전엔 잘 몰랐죠. 서로 서운한 것만 남아갖고 지금 갈라졌잖아요. 갈라지면 4분 5열 뭐 지금 5분 6분 지금 호남은 아주 그냥 굉장히 여러 개 정당이 지금 난립을 했는데 이런 상태로 후보 단일화가 될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상식으로는 야당이 지난번 140개 했다 그랬잖아요. 2012년에. 지금은 그보다 의석이 줄었습니다만 뭐 140개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지금 야당 갖고 있는 의석을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 제 생각에 다른 분들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예, 패널들도 이제 질문 외에 의견도 자유롭게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성 기자는 최근에 야당의 괴멸이 우려스럽다 이런 내용의 칼럼을 쓰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썼다가 욕 많이 먹었어요. 근데 이게 기자란 직업이 좀 약간 힘든 게요. 제가 좋아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이렇게 될 것 같다 하는 거하고는 엄연히 다른 거거든요. 제가 새누리당이 200석 넘는 걸 좋아하게 생겼습니까? 그렇지는 않은데. 그런데 야권이 분열이 됐고 2008년에 의석 계산을 해보면은 이번에 굉장히 참패할 것 같다 야당이 뭐 이런 걱정을 했는데 이제 그 기사를 인터넷에 이제 썼는데 그 기사를 보고 제가 아주 나쁜 사람인 것처럼 여당 편드는 사람인 것처럼 비난하시던데 좀 이제 저 분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2012년에 약간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한명숙 대표가 이제 야당 대표로 총선을 치렀는데 그때 야당이 총선 승리해서 일당이 될 것처럼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그 양쪽의 그 실무 그 관계자들 총선 분석하는 사람들
한테 좀 따로 얘기를 좀 듣고 일당은 무조건 그 당시 한나라당이 된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한겨레 신문에 그거 썼다가 그때도 욕 많이 먹었습니다. 아니 지금 야당이 승리하게 돼 있는데 왜 그렇게 이상한 기사를 쓰느냐. 아무튼 결과는 불행하게도 이제 제가 예측한 대로 나왔어요. 저는 그때 한 절반 육박하는 정도 얻을 걸로 예상을 했는데 그걸 넘더라고요. 한나라당이 152석 얻었고요. 답답합니다. 요즘 이제 야권이 한참 분열하고 있고 아까 제가 박성민 대표한테 여쭤봤지만 안철수 신당이 이게 실체화가 어느 정도까지 될지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변수가 막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지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거의 현장에서 보기에는 거의 최악의 시나리오가 지금 누가 써서 그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야당이 지리멸렬합니다. 기획 뭐 분당 탈당할 때 나름대로 이제 뭐 기획이 있고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어요. 더불어민주당 오늘부터 더불어민주당인 문재인 대표 참모들도 역량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무능한 게 문제입니다. 무슨 그 사람들이 친노 패권주의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 굉장히 이 판 전체를 읽는 능력들이 떨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철수 의원 쪽에서도 뭐 별로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판 전체를 좀 장악해서 앞으로 선거를 우리가 어떻게 치르겠다 이런 그 전술 전략도 제대로 못 세우고 있는 아주 답답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그 2008년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2008년 총선 때 한나라당이 153석 했습니다. 그런데 잘 기억 못 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이명박 대통령이 2007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직후라 뭐 압승할 걸로 봤는데 그때 이제 박근혜 의원하고 사이가 틀어지면서 친박연대, 친박 무소속 연대가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친박연대가 14석, 친박 무소속 연대가 12석. 그래서 한나라당이 그 당시에 153석을 얻었는데도 마치 여당이 선거에서 부진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들 머릿속에 기억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간단한 산수입니다. 한나라당 153 더하기 친박연대 14 더하기 친박 무소속 연대 12 그 다음에 자유선진당, 그 당시 충청권을 기반으로 한 자유선진당이 18석입니다. 지금 다 여권이죠. 이거 더하면 197 이런 숫자가 나옵니다. 물론 그때 이제 투표율이 46.1%까지 이제 떨어졌죠. 야당 지지자들이 정동영 후보가 500만 표 차이로 참패하는 걸 보고 속상하니까 아예 그냥 투표를 안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는데 지금은 내년 선거에서는 야권이 지금처럼 뭐 막 분열하고 서로 욕하고 뭐 문바 안바 서로 막 멱살 잡고 싸우고 이런 식으로 한멸감을 주면 투표율이 또 떨어질 것 같아요. 제 지금 느낌에. 이렇게 되면 2008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새누리당이 200석 육박하는 의석을 얻을 수도 있다. 이건 그냥 뭐라고 그럴까 야권의 그 단합을 촉구하기 위한 무슨 뭐 그런 분석이 아니고요. 조금만 들여다보면 지금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는데 제가 좀 너무 비관적으로 보네요. 저는 이제 오늘로 사라진당 새정치민주연합을 이렇게 보면서 지금 되게 비관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고 제가 봐도 지리멸렬한 모습 앞에 매일 취재를 하면서도 욕먹고 또 저도 지치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다시 또 돌이켜보면 6.4 지방선거 때 이제 그때 야권연대가 굉장히 돌풍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근데 야권연대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는 굉장히 기이하게 비추기도 했고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도 사실 안철수 의원이 탈당했을 때 엄살 같지만 부자 몸조심 같지만 이거 나중에 다시 그 둘이 합쳐서 엄청난 시너지를 내려고 하는 무슨 정교한 기획이 아니냐는 그런 음모론적인 또 시각을 던지기도 했는데요. 결국에는 이런 분열된 모습들이 또 다시 야권 연대라고 하는 또 다른 시민적 에너지로 전 나타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안철수 의원이 더 이상 새정치연합 더불어민주당과 이제 연대는 없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그거는 몇 달 전, 불과 2달 전까지만 해도 안철수 의원은 탈당은 안 하겠다라고 했었어요. 돌이켜보면. 내가 공동 창업주인데 왜 이 당을 나가느냐는 말을 했었거든요. 현실적인 어떤 선거 앞에서 야권 연대의 그런 에너지가 응집이 되어서 다시 야권 지지자들로부터 쏟아져 나온다면
저는 당대 당끼리 정말 공식적 야권 연대는 안 하더라도 지역 간 그 후보들의 자율적인 연대는 있을 수 있다라고 지금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안철수 의원이 지금 세를 모으고 있지만 각 지역구마다 후보를 낼 형편이 되지도 않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군소 후보들끼리 충분히 정리가 가능한 그 지역구도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200석 전망에 대해서는 좀 너무 비관적인 전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한겨레 정치팀 내부의 이견을 보고 계십니다. 이견은 아니고요. 이렇게 굉장히 비관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고, 또 이런 상황에서 낙관적인 것을 조금이라도 찾아보려는 뭐 그런 노력의 일환인 것 같고요. 생각보다 후보 단일화가 야권에서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게 통합은 물 건너 간 거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미 이제 뭐 헤어졌다 다시 합치는 것도 웃긴 거고, 그냥 가면서 지금 남아있는 게 야권 연대인데, 야권 연대도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해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게 정의당이나 진보정당하고 제1야당하고는 몇 번 해봤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어요. 그리고 정의당이 약간 그 조직적 결의에 의해서 뭐 후퇴할 수도 있어요. 자기네 당대표를 뭐 심상정을 살리기 위해서 또 노회찬을 살리기 위해 나머지 후퇴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지금 안철수 신당이라는 게 지금 그 2월 달에 창당한다는 거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탈당을 해갖고 와서 여기 공천시청을 했어요. 그리고 그게 3월 중순이나 가야 후보들이 좀 자리를 잡을 겁니다. 다 잡지도 못하고. 그 상태에서 후보 단일화 들어간다? 그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여론조사나 아니면 정책 결단인데, 중앙당에서 정책 결단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문과 안 사이에 안에 있을 때도 그걸 못 해갖고 나갔는데, 중앙당 결의가 잘 안 되면 지역구별로 후보 단일화를 뭘 하든가 해야 되는데 승복이 되겠어요?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사람들은 뭐 후보 단일화라도 하면 되지, 일부 될 겁니다. 일부. 누가 봐도 저기는 저 사람이 나가는 게 합리적이야, 이렇게 되는 데가 있겠지만, 전 생각보다 이게 간단치 않을 거라고 봅니다. 간단치 않아 갖고 기술적으로 잘 안 될 거예요. 그냥 관성에 의해서 그냥 가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전 높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변수가 생길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면 여당에 있는 뭐 유승민 의원 이런 분들이 나와서 뭐 안철수 손잡아 갖고 정말 강력한 중도당이 뭐 생기는 건지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일단 상식적으로는 야당표가 상당히 분산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뭐 선거가 생각보다 쉽지 않고 투표율 자체가 떨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46.1%였어요. 지난번에 그 2008년에 크게 질 때 거의 안 나왔어요. 근데 그 뒤에 60대, 50대 이상이 새누리당 쪽으로 더 쏠렸기 때문에 지금은 48에서 49% 투표율이 나와도 그 비슷할 겁니다. 당시에 서울이 40개를 한나라당이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면 50% 후반대를 가야 지금 이 투표율이 유지가 되는데, 2010년도 투표율이 54%였어요. 평균 투표율이. 그 노무현 대통령이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기 때문에 얻은 투표율입니다. 2010년 지방선거라는 게. 그게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2012년 총대선까지 굉장히 영향을 미쳤어요. 75.8% 했거든요. 2012년 대통령 선거를. 그다가 다시 떨어질 수 있었는데 2014년에 세월호 사건이 터졌잖아요. 그래서 그 56% 유지를 한 겁니다. 서울시장은 박원순 효과 때문에 58%까지 갔어요. 투표를 그렇게 했는데 20대, 30대, 40대가 뭐 정권이 바뀐 것도 아니고 야당이 바뀐 것도 아니고 지금 또 분열되어 있고 총선에 나올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 투표율이 높지 않으면 야당의 전망이 좋을 리가 없을 겁니다. 근데 5, 60대는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새누리당 쪽으로 쏠려 있어요. 특히 60대가. 예,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너무 지금 낙관적인 야권 연대에 의해서 돌파가 될 거라고 보는 거는 조금 아니한 생각이 아닌가.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 하도 비관적으로 지금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좀 반론을 덧붙이고 싶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 예. 그러면은 지금은 한용운의 시처럼 알 수 없지만 언제쯤 알 수 있게 될까요? 언제쯤 이번 총선을 거치고 나서 의석구도가 이렇게 되겠구나. 그게 좀 윤곽을 드러내는 시점은 대략 언제쯤인가요? 저는 실제로 선거를 많이 해본 사람이에요. 25년 동안 해봤고, 지난번 선거 때도 수도권에서 뭐 야당이 이긴다고 얘기할 때 제가 이제 전국적으로 후보를 다 맡고 있거든요. 강원도나 이 경상도나 이런데 충청도까지 가보면 완전히 박풍이 강력하게 불고 있었어요. 실제로 강원도에서는 한석도 안 뺏기고 하나를 다 가져갔잖아요.
수도권에서는 인천까지 상륙했죠. 그 6대6 승부가 났거든요. 인천이 딱 전국 선거에 바로 밑에, 그러니까 그게 지난번에도 거기가 지방선거 때도 3.5% 차이 났거든요. 거기가 충청도, 뭐 호남, 영남이 다 골고루 섞여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거기가 비슷하게 나오는데 서울, 경기만 바람을 안 타고 간 거예요. 근데 거기도 마지막에 이제 뭐 김용민 후보의 그 변수가 좀 선거 기간 중에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선거 기간 중에 벌어지는 일들이 좀 있을 거라고 좀 봅니다. 선거 3일 정도 남겨놓기 전에는 예측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뭐 그냥 걔가 면평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표 차이가 많이 안 나는 지역에서는 선거 기간 2, 3일 남겨놓고 결정되기 때문에 그때 어떤 결정이 내려지냐에 따라서 결정되지 지금 뭐 아무리 계산해봐야 그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오늘 마지막 5번째 토크 주제로 좀 넘어가 볼게요. 사실 총선 전망도 이렇게 힘든데 대선 전망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싶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흘 뒤면 2016년이 되고 내년에는 정말 내년 대선이라고 표현을 하겠죠. 야권의 분열 그리고 2015년 리뷰할 때 짚어봤던 유승민의 숙청 이 모든 게 그 대선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무리는 아닐 것 같은데요. 2017년 12월 대선 레이스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죠. 박성민 대표는 이 대선과 관련해서 주요 정당의 후보가 윤곽을 드러내는 시점은 2016년 추석 전후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칼럼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총선 전망 관련해서는 굉장히 비관적으로 했는데 숨겨진 민심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2017년 대선을 향한 열차는 정권 재창출이 아닌 정권 교체의 레일 위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쓴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이런 전망이 유효한가요? 예, 전 대선은 그렇다고 봅니다. 저한테 뭐 제가 예측 잘 안 하는데요. 뭐 해도 틀리고 그렇지만 총선과 대선이 좀 다르잖아요. 투표율 갭이 한 20% 나거든요. 20% 좀 이상 나니까 야권 지지자들이 별로 노력을 안 해도 어지간하면 투표장 갈 겁니다. 70% 이상 투표. 지난번에 75.8이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론조사에 근접할 거로 예측해 봅니다. 여론조사는 미국에서는 이런 논쟁이 좀 있어요. 뭐 콜롬비아 학파, 뭐 미시간 학파,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한국하고는 잘 안 맞는 얘기예요. 전문가들, 교수들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미국의 그 콜롬비아 대학에서는 사람이 어떤 정당이나 이거 투표하는 거는 계급적 이해관계에 따라 투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미시간 학파는 그런 것보다는 정당 일체감, 정당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이유. 그런데 제가 쭉 한국에서 정치를 지켜보면 정당에 대한 것도 아니고 계급에 대한 것도 아니고 전 인물 일체감을 더 많이 갖는다고 봅니다. 한국에서는. 그래서 저는 정당에 대해서 묻는 것보다는 인물에 대해서 묻는 거를 더 믿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이 지금 40대 20은 나오지만 그렇게 잘 안 돼요. 옛날에도 충청도 정당에서 자유선진당, 자민련이 정당 지지율이 별로 높지 않아요. 정당 지지율이 낮은데 투표 딱 까보면 총선에서 자민련 후보들, 자유선진당 후보들이 충청도를 막 석권해요. 그 정당을 시원찮게 보지만 그 후보를, 인물을 보는 거죠. 지금 3가지입니다. 과거 대통령에 대한 평가.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 평가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그 김대중, 노무현 합이 이명박, 박근혜 합보다 지방선거 이후에 계속 높습니다. 2번째, 현직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업무 평가에서 긍정 평가보다 부정 평가가 높아요. 그 다음에 미래 대통령, 야권의 그 후보의 지지율합이 여권의 지지율합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건 아, 국민들은 대체로 정권 교체 쪽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세대 차이가 너무 커서 20대, 30대, 40대에서 야권 지지자들이 많은데 무당층에도 많고 투표를 안 해요. 투표율이 50% 정도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언제 나오냐? 우리가 대선 때 한번 힘 한번 쓰면 되지 뭐. 그 안 나올 거고 지금 50대 이상 되는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그냥 나와요 그냥. 예, 그냥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투표하시는 걸로 돼 있는 거니까. 이 갭이 좀 더 벌어져 있기 때문에 총선 전망을 제가 좀 어둡게 보는 겁니다. 대통령 선거는 뭐 투표율이 70% 넘어가면
두 번 연속 역시 그 국민 성공 시대를 약속했던 이명박 대통령, 그다음 국민 행복 시대를 약속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잘 안 지켜졌기 때문에 역시 그 자체로 조금 넘어오는 게 하나 있고요. 제가 이렇게 역대 한국과 미국 대통령 선거를 갖다가 분석해 보면 치열하게 경선하고 마주 그냥 다시는 얼굴 안 볼 것처럼 지금 문재인, 안철수 이 이상으로 힐러리 하고 오바마가 그렇게 싸웠어요. 이명박, 박근혜가 그렇게 싸웠어요. 그렇게 싸우고 본선에서 손을 잡으면 그건 승리를 해요. 근데 언제 그랬느냐? 야당일 때 주로 그랬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왜? 정권을 되찾아와야 된다는 유권자, 지지자들의 압력이 너무 세갖고 뭐 헤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뭐 안빠 문빠가 서로 욕한다고 하지만 대통령 선거 투표율 75%까지 올라가면 그래도 우리가 야당 찍어야지 이렇게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걱정들은 뭐 여기 다 야당 지지자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체로 덜 하셔도 된다. 대통령 선거는 문재인 총선이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금 마음이 놓이십니까? 아니 마음 놓을 일이 아니라 그렇게 대통령 돼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왜? 국회 의석수는 170대 130인데 이번 총선은 200석은 잘 모르겠지만 진짜 180대 120에서 국회 선진화법이 그러니까 무력화되는 상황을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면 법안이라는 게 다 통과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이 되든 안철수가 되든 박원순이 되든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하죠. 그러니까 그건 대통령 된다는 게 무슨 뭐 장관 인사나 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나라를 좀 바꿔보려고 하고 개혁을 하려고 한 건데 아무 개혁을 못하는 집권이라는 게 그게 무슨 집권이겠습니까? 예, 저는 그런 점을 우려하는 겁니다. 총대선이 아니 대통령 누가 됐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됐다고 해서 무슨 뭐 인기 투표한 것도 아니고 무슨 뭐 그것도 아니고 그 점을 염려하는 겁니다. 이 구조가 지금 총선 구조가 굉장히 불리하게 돼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근거는 이제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높다. 거기에 대해서 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 뭐 한겨레 조사에서도 정권 교체의 여론이 지금 정권 재창출 여론보다는 훨씬 높게 나왔었어요. 근데 그건 맞는데, 그리고 또 하나 야권 지지자들이 믿는 거는 어쨌든 여기는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이 있다. 이런 잘 알려지고 지금 거의 기정사실화된 야권 대선 주자들이 있다는 점이고, 여권에서는 그렇지 않고 지금 뭐 불투명하다는 그런 점인데, 그래서도 그런 거 쓰셨었어요. 유승민 대 오세훈 이런 걸도 쓰셨는데,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여권의 강력한 어떤 대선 주자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번 총선이 어떤 그런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까 직선제 개헌이라고 하는 게 보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큰 양보에 그러니까 손과 발을 다 잘라낸 거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 자체가 5대5 승부가 됐으니까.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때 정권을 한번 잃어봤잖아요. 보수 세력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 선거는 선거의 승리는 불확실한데 너무 큰 판돈이 걸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대통령 선거가 오면 상상도 못하는 혁신을 합니다. 상상도 못하는 혁신을 해요. 왜? 너무 큰 판돈이 걸렸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 되고 나면 그 정도 빠른 속도로 상상도 못하는 속도로 자기 모습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2007년도에 이명박 후보와 2008년부터 이명박 대통령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고 2012년에 박근혜 후보와 2013년에 박근혜 대통령은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근데 야당은 혁신도 대충 하고 또 집권에도 뭐 기득권을 차리는 것도 대충 해요. 왜냐하면 이 절박감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세력은 대통령 선거에서 지는 거를 선거에서 졌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라를 잃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정도로 덤빕니다. 그런데 야당 국회의원들은 야당 국회의원이 할만하거든요. 좋아요. 이게 국회의원 하긴 딱 좋아요. 옛날에 여당 국회의원은 왜 했느냐 하면 민원 해결되죠. 대통령이 뭐 민원 전화만 하면 뭐 인사 해결되죠. 민원 해결되죠. 다 됐거든요. 지금은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지금은 여당 한다는 거 딱 하나예요. 내가 장관 해볼 마음이 있으면 장관이나 혹시 돼볼까 이런 거예요. 지금은 여당 국회의원 되면은 대통령 방어해줘야죠. 뭐 집권당 못하는 거 소리도 못 지르고. 야당 국회의원들은 대통령한테 소리 지르고 뭐 그냥 아무나 뭐 청문회 가서 소리만 지르면 야당 국회의원 하는 거고, 야당 국회의원이면 정말 괜찮은 대접받고 사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여당 야당이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인사권에 영향받고 있는 고위공무원들은 야당한테도 와서 그냥 굽실굽실 되거든요. 대기업도 와서 굽실굽실 되고. 그렇게 할만한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절박감이라는 게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만일에 다음에
뭐 지금 뭐 김무성 후보나 지금 당 대표가 지금 여당에서 1위인데 뭐 김문수 후보도 있고 홍준표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정몽준도 있고. 근데 그 박근혜랑 같은 세대라고 봐야죠. 그 세대 쪽에서 후보가 나온다면 저는 야당 쪽이 조금 더 부가 있다고 좀 봅니다. 그런데 세대 교체가 됐을 때 세대 교체를 하면 뭐 유승민 전 원내대표도 57년생이니까 나이가 이렇게 적은 건 아닌데 어쨌든 유승민 아래로 유승민, 오세훈이라든가 남경필이라든가 이렇게 된다면 저는 또 정권 교체 성격이 좀 있기 때문에 여당이 또 이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문재인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었어야 된다고 봐요. 아니 우리 야당이 이기려면 무조건 여당보다는 한 살이라도 어린 사람이 나가야 됩니다. 아 김무성이나 김문수나 뭐 홍준표까지 나오면 제가 나가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저쪽에서 유승민이 나온다. 그럼 우리는 안철수가 나가야 이길 겁니다. 근데 저쪽에서 남경필을 나간다. 그럼 안철수도 안 될 겁니다. 안희정 준비해야 될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는 다음 선거에서 한 살이라도 더 어린 사람 내보내야 됩니다. 뭐 이런 각오로 붙어야 되는데 여당이 세대 교체를 해서 오는데 50대가 오는데 야당이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 변수가 있다면 저쪽이 강력한 세대 교체를 해갖고 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런 걱정은 좀 있다는 겁니다. 큰 판에서는 정권 교체 민심이 더 강하지만 누가 더 절박한가를 따지면 지금 야권이 더 절박해 보이지가 않는다. 그 얘기죠. 야당은 국회의원들 전체가 야당 국회의원 해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 표현을 처삼촌 저 외삼촌 뭐 벌초하듯이 하죠 선거를. 예. 대충 그런 표현을 대충. 쓴 적이 예. 있습니다. 정말로. 야당 지지자들하고 야당의 정치인들하고 괴리가 있어요. 정권 교체를 원하는 일반 유권자 국민들은 굉장히 절박하거든요. 애들 취업도 안 되고 먹고 살기 힘들고 집에 빚은 늘어나고 이게 뭔가 좀 정권이 바뀌고 양극화 해소돼야 되고 일자리 늘려야 되고 굉장히 절박한데 야당 정치인들이나 중앙당 당직자들은 별로 그렇게 절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런 괴리가 생기는지. 그러니까 역설이죠. 야당도 먹고 살 수 있게 이제 민주주의 발전시켜서 국고 보조금도 많이 주고 또 자리도 야당 몫으로 한 20-30% 배려하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야당이 전투력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야권 지지자들보다도 오히려 정권 교체 어떤 의지가 지금 약한 이상한 역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반대로 여당은 약간 무시무시한 데가 있습니다. 그쪽에 그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실직했던 당직자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때 이제 본인들 말로는 얼어 죽을 뻔했대요. 10년 동안.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다시 이명박 정부 때 다시 여당이 돼가지고 뭐 주요 공기업체 뭐 이런 간부들로 지금 다 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권을 잃는다는 것은 자기 완전히 그 인생 파산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정권은 놓치면 안 된다. 심지어 그 당직자들이 당직자 몫으로 비례대표를 하라고 해도 아예 그 외부에 좋은 사람 모시는 게 우리가 정권을 계속 잡는 게 그런데 더 좀 좋지 않겠느냐 해서 양보했다는 사람도 제가 한 2-3명 그쪽 당직자들 만나고요. 또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그 정당의 문제만이 아니고요. 좀 더 리얼하게 얘기하면 한국 사회 기득권 집단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너무 처참한 경험을 했다고 그래요. 아주 쉽게 얘기할까요? 그 언론 사주들 구속됐었죠. 세무조사 받고 일제 세무조사 그런 경험이 있고요. 재벌들은 사실은 그 전에 자기들이 여러 가지 그 방만한 경영을 하다 무너졌는데 그걸 이상하게 뭐 김대중 노무현 정부 탓으로 이렇게 돌리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공안 검사들 이 사람들이 김영삼 정부 때까지 잘 나갔는데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 거의 막 한직으로 밀려났고 이런 사람들은 정권이 다시 넘어가는 걸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바로 그런 공안 검사들이 또 검찰에서 선거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료들의 어떤 조직적인 저항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좀 불길한 그 요인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선거하고 대통령 선거는 좀 뭐 상당히 다르다고 봅니다. 저도 아까 이제 투표율 말씀하셨지만 저는 후보 변수가 굉장히 커진다고 보고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96년 국회의원 선거 때 김대중 정제가 새정치국민회의 만들어서 열심히 했는데 79석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DJ는 끝났다 막 그런 게 기사로 나오고 그랬고요. 그런데 이제 그때 바로 필요한 게 정치 기획입니다. 아 이게 안 되는구나. 그렇다면
자민련, 유신 본당, 유신 잔당이라고 하는 자민련하고 손을 잡고라도 정권을 바꾸는 것이 국민들 여러분들에도 도움이 됩니다라고 설득을 하고 나선 거죠. 그래서 이제 DJP 연대를 했고요. 물론 이제 외환 얘기도 터지고 여러 가지 이인재 탈당도 하고 등등등 여러 가지가 해서 이제 정권이 겨우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2002년에도 정몽준 후보하고 단일화 안 했으면 노무현 대통령이 탄생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역시 그 국회의원 선거보다는 대통령 선거에서는 그 막판 6개월의 어떤 집중력 그리고 기획에 의해서 판세가 좌우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정치인들이 가장 잘하는 게 그런 정치 기획이거든요. 그런 과감한 발상의 전환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할 걸로. 또 그런 게 있다면 대통령 선거 때는 정권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뭐 저도 그렇게 보는 편입니다. 그 절박함에 대한 말씀드리면 정권 교체가 되려면 두 가지 질문에 다 예스가 나와야 되거든요. 정권 교체를 원하는가에 답이 예스가 많아야 되고, 그러면 야당이 대안이냐, 여기도 예스가 많아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모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가 잘 안 되고, 여당과 야당을 비교해 보면 여당은 팀 중심이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국가보다 위대한 개인은 없다. 이거는 이제 논쟁이 필요한 주제이긴 하지만 보수 세력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국가보다 개인이 위대할 수는 없다. 개인보다 국가, 대한민국이 더 위대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리 위대한 팀이라도요, 바르셀로나 같은 팀도 프로스포츠 선수들이 자기가 팀보다 우위를 내세우면 안 되거든요. 위대하다고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바르셀로나의 메시지, 메시의 바르셀로나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그 팬들한테 외면을 당합니다. 정당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보수 세력들은 정권을 잡기 위해서 개인을 희생시켜요. 정당을 위해서도. 근데 야당은 개인을 위해서 정권을 희생시켜요. 이건 참 이제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야당에 대해서. 김영삼이 3당 합당이라는 아주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대통령이 됐어요. 노태우하고 손잡았으니까. DJ도 JP랑 손잡았어요. 노무현은 정몽준하고 후보 단일화를 했습니다. 이 선거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렇게 이질적인 사람하고 손 잡았다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당과 정치인이 선거를 주도한 겁니다. 저는요, 이게 참 정말 이 야권 지지자들이 많이 와 계실 것 같은데 이 교수분들이 무슨 비대위 혁신이하고 무슨 공천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도움이 안 돼요. 이 정치는 정치 전문가들한테 맡겨두는 게 좋아요. 정치인들이 하는 게 좋아요. 지지든 목든. 그러면 이 권력 투쟁이기 때문에 이기기 위해서 수를 냅니다. 후보 단일화를 하든 뭘 하든 수를 내요. 2012년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2002년에는요. 하루 전날 정몽준 후보가 노무현 지지 철회를 했어요. 그래갖고 다 노무현이 지는 걸로 알았습니다. 그 다음날 이해창 측하고 노무현 측에서 이 출구조사 결과를 저한테 둘 다 알려오는데 이게 정확해요. 노무현 쪽에서 뭐라 하면 지금 오전에 뭐 1% 정도 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고 그러고, 그런데 여기는 이미 오전부터 7% 정도 이해창이 앞선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 정보는 사실은 그러니까 노무현이 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후 내내 난리가 났어요. 노무현 캠프가. 그때 아마 이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는 됐을 겁니다. 막 그냥 난리가 났어요. 그래갖고 역전을 했잖아요. 겨우. 2012년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뭐 유명한 정치 컨설턴트하고 둘이 강화문에 그날 같이 있는데 사방에서 문자가 들어와요. 그게 문자가 뭐냐면 출구조사나 여론조사가 돌고 있는데 문재인이 이겼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다 아니까 전화를 해보잖아요. 그럼 절대 그런 조사 자기들이 안 했다. 했으면 저한테는 말하지 왜 안 하겠냐. 저한테는 얘기해 주거든요. 그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후 4시쯤 갔는데 또 문재인이 이고 외신 기자들이 뭐 문재인의 승리를 예상하고 뭐 어쩌고 뭐 하는데 중요한 건 선거 끝나고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새누리당은 난리가 났어요. 진다는 게 되니까 막 동료 전화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야당은 이겼다는 거예요. 이겼거나 말았거나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지. 그걸 거기서 지고 있는데 누구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 전날도 문재인 후보가 부산에 간 것도 저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서울 승부가 중요한데 왜 부산역을 갈까 생각을 했는데 당일날도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출구조사 결과가 저한테 이제 그 5시 반인가 마감돼서 누가 전화를 급해요. 박근혜가 1.2 이긴 걸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오길래 내가 그러면 제가 경험적으로 출구조사를 해보면 보수표가 한 2% 더 나와요. 까보면. 그럼 3%에서 4% 차이 난다 그랬어요. 3.53 났어요. 그게 결론이.
이길 때는 진다고 생각해서 난리가 났어요. 2002년도 대선은. 근데 2012년에는 지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옛날에 프로기사, 바둑기사 이세돌이 후배랑 바둑 두고 나서 끝나고 한마디 한 적이 있어요. 야, 너는 왜 불리한데 승부수를 안 던지니? 아, 불리하면 승부수를 던져야 될 거 아니에요. 불리한데 그냥 곱게 지는 거예요. 이겨야 될 절박한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점은 문화적으로 분명히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외부에서 사람을 데려오지 않아요. 그냥 이기든 지든 자기들끼리 합니다. 예, 그냥 그리고 거긴 조직적 기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는 시민사회 뭐 교수들 이런 분들이 들어서 어설픈 참 지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제가 화가 나서 그래요. 어떤 걸 물어봤을 때 자기가 잘 모르면 모른다고 좀 양보할 필요도 있는 겁니다. 사양할 필요도 있고. 그건 내가 전문가가 아니다. 그렇게 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한국의 보수 세력이 그렇게 간단해 보여요? 한국의 보수는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기본은 하는 식당의 이미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집에 누구 손님들 데리고 왔을 때 집에서 대접하기 어려우면 나가서 사주잖아요. 그러면 여기 잘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 여기가 그래도 기본은 한다, 기본은. 기본하는 거 크게 요거 안 먹는다 이거예요. 근데 그 식당 안 가고 어디 딴 식당 가려면 완전히 색다른 맛이 나야 되죠. 이해창이 아니라 노무현한테 가려면 야, 저거는 오늘 뭐 거기 새로 문 열었는데 거기 한번 가보자. 그거 되게 맛있겠더라. 뭐 이런 게 확실히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면 안 가는, 하던데 그냥 가는 거죠. 익숙한 걸 선택하게 돼 있어요. 1996년 러시아 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대통령이 보리스 옐친이에요. 이 옐친이라는 대통령이 민주화의 기수로 러시아 대통령이 됐는데 알코올 중독입니다. 외국 정상회담 가서도 아주 망신을 많이 당해요.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이 절대 저거 보리스 옐친 다시 안 찍는다. 아주 그냥 작심을 했죠. 그때 러시아 공산당 주가노프가 아주 주가를 막 올리고 있을 때, 그래서 대통령 선거 때 주가노프가 다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보리스 옐친이 미국의 정치 컨설턴트를 불러들였어요. 이 정치 컨설턴트들이 그 여론조사를 통해서 뭘 자꾸만 러시아 국민한테 주입시켰냐면 옛날 공산당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으냐. 주가노프가 되면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 이 공포심을 계속 키운 거예요. 사실 주가노프가 돼서 러시아 공산당이 대통령 되면 이 그 주가노프가 좋게 갈 수도 있는데 각오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불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보리스 옐친은 또 술이나 먹겠지. 네,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익숙한 리스크예요. 보수 세력 이명박 박근혜 때 불통, 독선, 뭐 그러긴 해도 뭐 그 정도 하겠지. 근데 유승민이나 오세훈이면 그보다 좀 낫겠지. 또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야당이 되면 야, 이건 어디로 갈지 모른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측 가능하고 정권을 넘겨줬을 때 더 나은 미래가 보인다라는 게 확신을 심어져 넘어가는 거지. 사람들은 경로우전성에 있어서 하던 대로 하는 게 있어요. 그걸 바꾸려면 확실한 새로운 걸 제시해야 되는 거죠. 왜 제가 혼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저 혼내시는 건 아니죠. 정치는 정치인한테 맡기자. 저는. 예. 그러니까 정당도 약해지고 정치인들도 막 그 지도자도 안 나오고 그럽니다. 맡겨두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정치인으로 성장하고 결정합니다. 거기서. 예, 저희끼리 얘기한 시간이 2시간이 넘었습니다. 정리를 하면 2016년 총선은 대단히 비관적이고 2017년 대선은 그나마 좀 희망이 있는데 처외삼촌 벌초하듯 선거를 치르면 택도 없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끼리 얘기하는 건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고요. 어떻게 정치 토크 2015년을 정리하고 16년, 17년 전망한 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예, 그럼 지금부터는 바로 플로어에 마이크를 드리고 질문하시고 이쪽에서 답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내년 총선 관련 질문입니다. 지금 뭐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것도 보지만 프랑스나 스페인 같은 경우에 포데모스 뭐 이렇게 해서 양당 체제가 깨지는 구조고요. 만약에 이게 사자 구조로 갈 경우에 신박신당까지 포함해서 우리 박성민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중선거제의 효과가 날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인데요. 예측은 잘 못하신다 그랬는데 분석을 좀 해주십시오. 내년 총선 이전에 친박신당의 출현이 가능할 거라고 분석하시는지. 며칠 전에도 어느 기자가 박근혜 대통령이 친박신당 만들면 어떻게 되겠냐고 얘기하길래
그것도 상상력들이 훌륭하셔갖고 저는 제 머릿속에 잘 없어요 그게. 대통령이 왜 지금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도 소수파라 지금 안 되는데 이미 당을 장악하고 있고 180석 되면 선진화법도 무력화시켜서 하고 싶은 업적을 남길 텐데 나간다라는 건 대통령이 정당을 만든 케이스는 본인이 한 건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열린우리당이라는 경우가 있죠. 근데 대체로 대통령의 레임덕은 통치 기반을 무너뜨렸을 때 왔어요. 그러니까 반대자들이 이탈하는 것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지지자들을 이탈시키는 거. 3당 합당을 했을 때 김영삼의 레임덕은 김종필 쫓아내고 전두환 노태우 구속시키면서 레임덕이 왔거든요. DJ도 JP랑 갈라서면서 왔고 노무현도 호남으로부터 이탈하면서 열린우리당 만들면서 레임덕이 왔고 이명박도 박근혜계를 쳐내면서 바로 레임덕이 왔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유승민 쳐내는 것뿐만 아니라 나가서 당을 만든다 바로 레임덕이죠. 사람들은 아젠다도 위임하지만 총선이나 대선에선 통치 기반, 통치 연합을 위임한 거기 때문에 통치 연합을 깨면 어려워지는데 정말 그렇게 돼갖고 소선구제가 내년 2월 달에 이렇게 된 마당에 중선구제로 바꿔서 한번 진검승부 해보자. 그러면 정말 저는 너무 좋겠어요. 너무 좋겠고 그 가능성보다는 안철수나 문재인이 다음 대통령 선거 때 후보 단일화할 거라고 상상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 가능성보다는 총선 끝나고 여당도 분열해서 87년 대통령 선거와 같은 다시 말하면 사자 필승론이 두 군데서 그때도 노태우 쪽에서도 사자 필승론이 나왔죠. 민주화운동가인 김영삼과 김대중이 분열하면 우리가 이긴다. 사자 필승론이 있었고 DJ 쪽에서도 영남 후보인 노태우와 김영삼이 분열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저는 사자 필승론이 전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만일에 안철수가 총선에서 이기고 지지율이 되면 박원순이 나올 수 있는 공간을 주지 않고 그냥 끝까지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문재인이 될지 누가 될지 모르지만 친노나 이쪽에서도 누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게 뭐 안희정이 될지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또 호남 후보도 하나 나올 수 있고 그렇지만 보수 쪽에서도 저는 갈라져서 뭐 후보는 메이저 후보가 4명이 뛰면서 서로 이길 수 있다고 믿고 뛰는 선거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 결선 투표자가 그 전에 돼서 뭐 어쨌든 결선 투표가 도입되면 좋겠지만 우리나라 정치에 제가 별로 기대를 안 해요. 그런 거 잘 안 바꾸거든요. 그냥 하던 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하면서 분열된 채로 4자 구도, 5자 구도가 나올 가능성이 전 더 훨씬 더 많다. 전 그렇게 봅니다. 오늘 사실 1부부터 쭉 들으면서 좀 아쉬웠던 건 뭐 안철수 신당, 민주당, 새누리당에 대한 얘기는 많았는데 제3세력들, 그러니까 새롭게 지금 정치 세력화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없어서 정의당이나 노동당, 녹색당, 뭐 민주노총에서 진보연합정당 이런 논의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진보정당에 대해서는 제가 실망한 게 너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진보정당은 대한민국을 바꾸는 척하지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권역별이란 말은 저는 독일 같은 연방국가에서 통하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금년 1년 내내 비례대표 확대 얘기해갖고 된 게 없죠. 왜? 여당의 약한 지점이 어딘가를 알았다면 전 중선구제 들고 나가서 치고 들어갔을 거라고 좀 봐요. 3당 합당 이래로 민주계와 민정계의 갈등 문제를 제대로 들여다봤다면 따라서 우리나라 진보 진영과 야권은 보수 세력과 여당을 분석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왜 독자적인 힘으로 자기들이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지 않고 대한민국의 혁명을 하지 못한다면 거의 혁명에 준하는 그런 개혁을 구조적 개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지 않고 저는 이미 의석을 안 가져봤나요? 통합진보당이 13석 했고 민주노동당이 2004년에 10석을 했어요. 그때도 변화가 없었는데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비판받을 각오하고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발상을 하지 않는 거에 대한 이제 실망감이 좀 있습니다. 그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놓고 아니 그 뭐 녹색당이나 이런 당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보다는 좀 더 큰 진보 정당을 얘기하는 것이고. 내년 총선에서 주요 의제가 무엇이 될지 복지정책, 청년 배당, 수당 중심으로 좀 의제가 설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 의제 설정이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선거에서 의제라는 거는 이슈라는 거는요. 제가 캠페인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대중의 관심사냐 아니냐. 그 다음에 차이가 크냐 안 크냐. 대중의 관심사도 아닌데 정당 간의 후보 간의 차이가 안 크면 그건 이슈가 안 돼요. 전통적으로 문화나 뭐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된 적이 없어요. 과학기술이나 이런 게. 왜냐하면 대중의 관심사도 아니고 차별화도 별로 안 돼요. 자, 차이가 큰데 대중이 관심이 없는 걸 관심 있게 끌어올리는 방법도 별로 없습니다. 국정원 댓글 문제라든가 NLL 문제를 야당이 올리고 싶어도 대중이 그렇게 올리려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요. 세뇌를 시킬 수 있는 프레임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미디어를 장악해야 되는데 지금 종편이 미디어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NLL 같으면 평화 프레임과 안보 프레임이 맞부딪혀야 되는데 5대5로 그러지 않고 평화 프레임보다는 안보 프레임이 더 강하게 작동합니다. 국정원 댓글도 민주주의 프레임보다는 정부 프레임이 더 강력하게 작동하죠. 왜냐하면 그 미디어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끌어올릴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위로 올라가서 대중의 관심사 중에 차이가 큰 거, 대중의 관심사 하면서 차이가 큰 거, 이게 의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2010년도로 돌아가 보면 2012년 대통령 선거 돌아가면 경제 민주화, 복지, 정치 혁신 이런 거죠. 그런데 그때 선거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박근혜 후보 입장에서 보면은 복지는 오래전부터 자기 어젠다로 갖고 왔기 때문에 불리하지 않은 거예요. 문재인하고 붙어도. 복지는 계속 얘기해 왔거든요. 근데 경제 민주화하고 정치 혁신은 불리하잖아요. 이 불리한 어젠다가 대중의 머릿속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포지셔닝 돼 있어요. 그때 전략가들이 할 수 있는 건 이걸 대중의 관심을 못 갖게 내리는 방법은 없어요. 차이가 안 나도록 왼쪽으로 옮기는 방법밖에 없어요. 옮길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사람을 데려오는 거예요. 정치 혁신을 위해서 안대희,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 김종인, 국민 통합을 해서 한강호를 데려와서 쇼잉을 해서 일단 이슈가 안 되게 이슈를 난 이슈로 만드는 방법밖에 없어요. 내년 2010년 지방선거로 돌아가면 결국 그래서 한나라당은 당시에 천안함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안보 이슈, 그 다음에 지방선거니까 개발 이슈, 요 두 개 갖고 싸운 거예요. 이게 승부 해볼 만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장 오세훈도 개발 이슈도 들고 나왔고, 김문수도, 그 다음에 저 누굽니까? 안상수 시장도 개발 이슈를 들고 나왔어요. 야당은 뭘 들고 나왔냐면 무상급식하고 복지를 들고 나왔어요. 둘 다 그 선거에서 이슈란 건 대중의 관심사고 찬반이 분명히 나눠져 있는데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되고 서로 이니셔티브를 질 수 있다고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서로 믿었기 때문에 싸움이 붙은 거 아닙니까? 그게 이슈가 될 거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뭐가 이슈가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질문하신 분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보충 질문을 좀 드리면 청년수당 문제 지금 서울시 그리고 성남시에서 문제를 제기를 했고 정부는 반대하고 이 이슈가 무상급식 이슈처럼 좀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떤 이슈 아까 제가 따르게 얘기를 드렸는데 야권이 그걸 들고 나갈 때 세 가지 원칙 이슈에서 주도성의 원칙, 이 주도성의 원칙은 이제 작동하는 거죠. 야권이 주도한 거니까. 두 번째 일관성의 원칙, 일관성의 원칙도 아마 먹힐 겁니다. 확장성의 원칙이 중요한데 확장성의 원칙에서 먹힐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김상곤 교육감이 작년 지방선거 나올 때 도지사 경선에서 무상버스인가 뭔가 제 정확한 기억을 무상버스인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주도성의 원칙은 분명히 있었고 일관성의 원칙도 있죠. 무상급식을 주도했던 분이니까. 그러나 확장성의 원칙에서 떨어진 거 아닙니까? 선거는 확장성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무상급식은 교실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돌아가는 거지만 버스는 자가용 출퇴근자도 있고 지하철 출퇴근자도 있는데 이것이 보편적으로 그 서비스가 제공되는 게 맞느냐의 논쟁도 있기 때문에 확장성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거 검토해야 되는데 청년 수당에 관한 문제도 역시 제가 보기에는 주도성과 일관성은 맞지만 확장성에서 좀 더 점검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2015년 12월 현재 정치인 팬클럽 문화가 실제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 컨설팅 측면에서 이걸 플러스는 마이너스 계산기를 두드리면 그런 극성스러운 팬 문화가 야당 유력한 대선 주자들에게 결국 대선에서 도움이 될까? 제가 이거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거에 잘 열광하지 않는 사람이라 저는 95%가 소음이고 5%가 신호라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종편도 안 보고 SNS 하지도 않고 팟캐스트 듣지도 않아요. 이게 들으면 이게 확정 편향에 잡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문만 봅니다. 신문을 빼놓지 않고 다 봐요. 보수지구 뭐 하여튼 진보지구 하여튼 밑줄 그으면서 봅니다. 그래서 그게 좋은 점이 있겠지만 야당이 지금 그 SNS상에서 지금 하는 거는 거기에 여론에 부합하는 메시지만 만들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왜? 거기 내가 뭐라고 던지면 어떤 반응이 오는지 알거든요. 종편에 출연하는 패널들은 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시청자들이 좋아하는 줄 알아요. 팟캐스트 나가서 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근데 그건 다 편향적인 겁니다.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 도움되지 않죠. 침묵하는 다수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야당의 적에 물론 대중을 동원해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투표율이 어차피 70% 넘어가는 대통령 선거에서 저는
별로 그러지 않아도 투표에 나올 텐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중도 외연확장하는데 도움이 안 되고 50% 투표대인 지방선거나 총선에서 그렇게 한다고 투표율이 더 올라갈 거냐 별로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게 뭐 인증샷 같은 것도 하고 뭐 이러면 도움이 되고 그랬는데 그런 일종의 게임이고 놀이고 그랬는데 저는 지금은 긍정적인 요소는 다 사라지고 부정적인 것만 남았다는 건 좀 어폐가 있지만 부정적인 게 더 많이 남은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넘었는데요. 마지막 아까 중앙 쪽에 마지막 질문으로 받겠습니다. 저는 그 한겨레랑 이름이 비슷한 한기루고요. 축제 감독입니다. 축제 감독. 그래서 신촌에서 물총 축제도 하고 맥주 축제도 하는 그런 놀이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이 자리도 느끼는 건데 너무 진지해요. 엄숙하고. 사람들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에 정치고 즐겁게 만들기 정치인데 이 자리만 봐도 느낌이 오잖아요. 그래서 궁금한 게 뭐냐면 왜 야당은 재미가 없는가? 저는 이거 진짜 이유를 알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내년에 대통령 축제를 하려고 대통령 축제를.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은 뽀로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도 내가 대통령 한번 나가기도 해보고 출마해보기도 해보고 대통령 마음껏 비판도 해봐야 되잖아요. 요즘 겁쟁이가 돼가지고 SNS만 이렇게 글을 올리잖아요. 대통령 비판도. 그래서 저는 한겨레 신문하고 같이 대통령 축제 만들어가지고 청년 대통령 뽑자. 이런 것도 재밌잖아요. 예를 들면. 아주 재밌는데요. 예, 그래서 좀 뭔가 어떻든 간에 암울하고 굉장히 힘든 나라의 조건이긴 하지만 바꾸려면 재밌어야 되잖아요. 재미없죠. 진지하고. 근데 이게 아마 뭐 옛날에 낙검수 했던 김어준 씨 같은 분이 왔으면 재미도 있고 막 그럴 텐데 여당 안 가보셨죠? 여당보단 그래도 훨씬 재밌어요. 여기가. 그래도 그런 거는 한국의 진보나 야당이 좀 앞서가죠. 예, 그거는 분명한데 뭐 답답하시니까 그런 말씀하셨을 텐데 야당이 성에 안 차실 거예요. 그러니까 축제 감독하시면은 뭐 얼마나 답답해 보이시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거는 정치는 정치인에게 맡기자라는 얘기를 제가 지난번에 독일 축구하고 영국 축구를 비교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영국 축구가 프리미어리그가 세계 최고 리그인데 다 그 외부 인사들이 들어가고 외부 선수 다른 나라에서 와서 뛰니까 영국 국가대표는 점점 약해지거든요. 독일은 89년도인가요? 독일 통일 90년대 독일 통일되고 나서 재정이 갑자기 그 통일 후유증 때문에 약화되니까 그 전에 분데스리가가 세계 최고 리그였는데 이탈리아하고 영국하고 스페인한테 그 리그의 주도권을 뺏겨 돈이 없으니까 선수를 못 사. 그러니까 자국 리그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독일 축구가 굉장히 강력해졌어요. 조직력도 세지고. 그래서 지금 새누리당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정권 2번 잃고 나서 굉장히 조직적으로 발전했어요. 저희가 진화를 했어요. 답답한 점도 있는데 조직적 결의와 아까 말했지만 그 정권을 위해서 개인을 희생시키는데 아주 익숙하게 돼 있고 여기는 개인을 위해서 정권 잡는 거나 뭐 정당이 쪼개지거나 이런 걸 막 희생시키는 그런 게 좀 있어서 그런 안타까움을 얘기한 거고요. 문화적으로 정치는 조금 더 유쾌하고 뭐 좀 재미있고 저도 그런 거를 원합니다. 그걸 반대하는 건 아니고 다만 정치적 결정은 실존적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결정할 수 있어야 실존적으로도 각성도 되고 지도자 성장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무려 거의 3시간 가까이 저희가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아까 그 축제 기획자 선생님은 저한테 명함을 꼭 주고 가십시오. 저희 1월 말에 프로그램을 하는 게 청년아 정치하자. 뭐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자리도요, 사실, 한겨레 신문사 기자들이잖아요. 오늘 이 행사를 기획한 팀은, 정치바라는 팀입니다. 한겨레 신문사 정치팀 기자들이 주로 하는데 예전에는 신문 기사만 썼잖아요. 이제 좀 다양한 방식으로 발랄하게 우리 독자와 객석 시청자분들을 좀 만나보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정말 진지하고 재미없다고 했는데 오늘 재밌었거든요. 앞으로 더 재밌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프로그램을 준비한 쪽은 발랄한 전복을 꿈꾸는 정치 놀이터, 정치바에서 진행한 프로그램이고요. 그 프로그램의 이 행사의 이름은 김보엽의 더 정치 4번째 시간 첫 공개 방송이었습니다. 2015년 정치를 결산을 하고 16년, 17년 전망을 하는 게 참 쉽지 않죠. 정치가 어렵고 딱딱하고 전문가라는 얘기를 듣는데도 전망에는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고요. 오늘 이 자리가 나름 저희가 좀 노력하고 온다고 했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공개 방송에서 좀
자신감을 얻으면 다음에도 이런 자리를 한 번 더 만들어 보겠고요. 김보엽의 더 정치 5번째는 내년 내년 1월 13일 다시 찾아뵙는 걸로 하고요. 오늘 이 자리에 찾아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